육중한 젊은이 헌병의 손에 열렸을 때 멀리서 쇠사슬을 끌며 걸어오는 작은 여인을 보았다. 수임이었다. 수임은 일주일 후에 사형당하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들은 목을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혼자 있는 수임의 형무소는 너무 크고 천장이 높았다. 6월이라도 자꾸 춥다고 했다. 이날 나는 수임을 마지막으로 만났다. 한국 전쟁이 일어난 1950년 6월 25일 직후 총살당한 것으로 알려진 김수임. 그 후 그녀의 이름 김수임 세 글자는 한국의 마타아리, 붉은 여간첩의 대명사로 불려왔다. 이 영화는 남로당 반공 이데올로기가 강력했던 시대에 김수임 사건은 반공 영화의 인기 있는 단골 소재였다. 증언을 토대로 한 반공 수사 실록이다. 1974년 제작된 특별수사본부 김수임의 일생. 한국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미군 고위 장교에게 접근한 미모의 여인 김수임. 그녀는 사랑마저 정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공산주의자 애인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한다. 무사히 평양에 도착하신 모양이야. 이번 나의 탈출 성공으로 당신은 더욱 훌륭한 당원이라는 걸 재인식하게 됐어. 누구세요? 김수임은 결국 경찰의 집요한 수사망에 걸려 체포된다. 여간첩 김수임은 자신이 공산당에 이용당했음을 깨닫고 피고 김수임은 고등교육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여간첩 김수임 사건에 대한 관심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식지 않았다. 실록 소설, 수기, 기사와 논문 등 다양한 출판물이 그녀의 간첩 행위를 다뤘다. 사랑밖에 모르는 요부형의 여자 김수임이 얼마나 무서운 간첩 행위를 했는가가 초점이었다. 그러나 반공 이데올로기로 무장해야 했던 차가운 남북 대립의 시대가 변화하면서 가슴속에 묻어둬야 했던 김수임의 삶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은 사람이 있었다. 2002년 반세기 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 자신이 본 김수임에 대한 기억을 기록한 책. 이 책은 김수임을 요부형의 여간첩이 아니라 사랑에 충실하려 했던 순수한 여자로 표현했다. 수많은 비난을 제가 받았어요. 네. 왜 이런 책을 썼느냐. 간첩인데 이거 간첩이 아니라고 그러느냐. 그런 거죠. 사랑 하나에 지금이야 뭐 연애하다가 뭐 또 싫어지면 또 바꾸고 어쩌고 그러는 게 보통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그 사랑 때문에 생명까지 바친 그런 순수한 거를 전 그냥 그대로 쓰고 싶었어요. 김수임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것은 1997년 한국 현대사 재조명을 위한 연극 나 김수임의 무대에서도 시도됐다. 김수임에게 씌워진 이데올로기의 장막을 벗기고 인간 김수임의 삶과 사랑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었다. 저희의 어떤 그런 교육이라는 것이 간첩하면 무시무시하고요. 김수임은 간첩이었고요. 그리고
뭐 공산당이 싫어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나김수임을 이제 저희가 이제 작가 선생님하고 뭐 연출이랑 다 같이 그 작품을 선택한 것도 이거를 이제쯤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이 다냐, 그 비하인드의 진실은 무엇이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죠. 예. 냉전의 제물로 목숨을 잃은 여자 김수임. 그녀의 혼을 달래주는 한편의 진혼곡이자 구슬하는 마음으로 올린 연극 무대. 이 연극을 흐르는 눈물을 참으며 관람하던 사람이 있었다. 김수임의 아들이었다. 현재 미국 LA에 살고 있는 김수임의 아들. 그는 최근까지도 한국 언론과의 직접 대면을 피해왔다. 미국 LA시 외곽에 있는 라시에라 대학교. 안녕하세요. 선생님이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 고맙습니다. 저희 취재 계시셔서. 천만의 말씀. 수고 많으십니다. 예. 현재 이 대학 교수인 김원일. 그가 바로 김수임의 아들이다. 김수임이 사형당할 당시 한돌 남짓한 갓난아이였던 김원일. 앉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현재 나이 55인 그는 미국에서 구약신학을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학자다. 미국 여성과 결혼해 아이 셋을 둔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지만 그의 삶엔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있다. 그는 어머니 김수임이 사형당한 직후 한국인 부부에게 입양된다. 김원희를 키운 어머니는 생모 김수임이 자신을 청량리 위생병원에서 출산할 당시 간호사였던 사람. 훌륭한 양부모의 우산 아래 소년 김원일은 밝고 구김없이 자랐다. 그가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중학교 1학년 무렵. 친구에게 내 엄마는 간첩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날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껴야 되는 건지를 잘 몰라서 그냥 요새 뭐 전체에 치인 것 같다는 표현이 한국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멍한 심정으로 있다가 일단은 그냥 울었습니다. 뭐 왜 울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울었고 저 거두어 주신 어머님께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 어머님도 저하고 같이 우셨습니다. 그날 학교를 안 갔습니다. 그 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는 어머니의 존재를 마음에 묻어놓고 지냈다.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1970년 만 20살이 되던 해 양부모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김원일. 그 후 그가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손에서 놓지 못한 일이 있다. 자신의 어머니 김수임의 삶과 죽음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그것을 캐내는 작업이었다. 한국의 마타알이 여간첩 김수임으로 알려진 채 그 진실이 무엇인지 역사 속에 묻혀졌던 김수임의 삶. 그는 어머니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김수임. 그녀는 일제강점이 막 시작되던 1911년 빈농의 딸로 태어났다. 보릿고개란 말로 상징될 만큼 배고프던 시절 김수임은 민며느리로 팔려간다. 그녀의 나이 11살이었다. 김원일이 8년 전에야 어렵게 만난 이모 김정임. 김수임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우리 엄마가 계모니까 아마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랬길래 아버지가 데려오지를 못하고 남을 송딸로 줬었지. 거기에 줬는데 거기서 나면 또 저 와도 아주 그냥 올라가겠습니 내려가겠습니 고개인데 그 고개를 넘어가서 어딘지 거길 가서 팔아먹었더래. 그 우리 아버지가 그걸 찾으러 가니까 20원에다 팔아먹었더래나 10몇 원에다 팔아먹었더래나. 그래서 아버지가 찾아가지고 와서 서울다가 갖다가 두고 왔지. 가난 때문에 시골로 팔려가야 했던 소녀 김수임.
그녀는 서울에 올라와 사립 동대문 여학교에서 공부한다. 가난한 농부의 딸 김수임이 서울에서 소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김수임 학생의 총기와 장래에 주목해 미국인 선교사가 후원을 해준 덕분이었다. 선교사의 양녀 겸 가정부로 일하며 공부하던 김수임. 그녀는 이화여전 영문과에 입학한다. 아들 김원일이 구한 김수임의 학적부와 성적부. 성적은 거의 전 과목에 걸쳐 상위권이다. 어떤 성적이 좋았어요? 글쎄요. 이거는 특히 영문학, 영문법, 해석, 영작문, 회화 성적 등 영어 실력이 뛰어났던 김수임은 늘 1, 2등을 차지했다. 공부뿐 아니라 성격 또한 사교적이고 활발했다. 이화여전 당시 전국 경기를 마치고 찍은 김수임의 사진. 사람이 원체 좋으니까 그때는 선후배 관계가요 또렷했어요. 그래서 선배들은 후배를 별로 상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김수임 씨는 지가 몇 년 후배인데도 그냥 친절하게 하고 해서 빰나 언니 하고 쫓아다녔죠 지가. 그렇게 사람이 인간적으로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1932년 이화여전을 졸업한 김수임. 이때 김수임은 미국인 선교사의 집을 나와 성공회 기숙사에 귀가했다. 이때 성공회 기숙사에서 함께 방을 쓰던 사람은 시인 모윤숙. 김수임의 이화여전 선배였던 모윤숙은 김수임이 상냥하고 사귐성이 있었다. 마태복음을 줄줄 외울 정도로 성경책을 가까이 했다고 회고한다. (1935년) 무렵 김수임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과 과장의 비서 겸 통역으로 근무한다. 그녀는 당시 조선일보가 발행하던 여성 전문 잡지 창간호에 인터뷰 기사가 실린 만큼 주목받는 여성이었다. 처녀와의 한때 란을 통해 솔베이지송에 맞춰 춤을 추는 명랑한 사무원으로 소개된 김수임. 당시 전문 여성 직업인이 근대 교육을 받은 여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1936년 동아일보에는 김수임의 글이 실리기도 한다. 중병에 걸린 오빠가 건강을 회복한다는 이 글은 동아일보 속간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표현한 것이다. 그동안 김수임은 그녀와의 가까웠던 관계를 기억하기도 언급하기도 어려운 대상이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5년 동안 김수임과 함께 일했던 이양숙 할머니. 한국 최초의 여성 치과 의사로 꼽히는 그녀는 김수임의 사진을 취재팀에게 조심스럽게 공개했다. 이건 어디입니까? 이게 거기 세브란스에 세브란스 병원 미국인 치과 과장의 통역 겸 비서로 일할 당시의 사진. 김수임이 세브란스 병원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김수임이 친필 사인을 적어 친구 이양숙에게 선물한 자신의 사진. 김수임을 바라보는 시대의 무게에 눌려 이양숙 할머니가 서랍 속에 조용히 간직해온 사진들이다. 오늘 김수임의 친구 이양숙 할머니를 찾아온 사람이 있다. 김수임의 아들 김원일.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는 친구에게 올리는 큰 절. 아유, 김수임 본 것 같아. 고맙습니다. 김원일은 이렇게나마 어머니를 느끼고 싶다. 어머니에 대한 이분의 기억을 그물질하듯 거두어 올리고 싶다. 스위트하시 많어. 남자들이 스위트하시 많다고. 뭐 난분이셨네요. 그 시대에 여자가 감히 그렇게 못했죠. 그러면요. 예.
참 그런 면에서 좀 상당히 좀 자유스러우셨던 분 같네요. 네, 그래서 나는 좋아해요. 이렇듯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하며 결혼보다 일에 몰두했던 밝은 성격의 여자 김수임. 당시 근대 교육을 받은 1세대 엘리트 여성이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김수임은 1930년대 말 훗날 해방 전국에서 김수임의 운명을 뒤바꾸는 한 남자를 만난다. 그가 바로 이강국이라는 청년이었다.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은 모윤수. 해방전이지만 수임은 방학 때면 함흥 우리 집에 자주 내려왔고 졸업 후에도 나와 함께 감옥에 있는 이강국에게 옷과 밥을 차입하러 다녔다. 두 사람은 비밀로 해야 하는 민족운동에 처음엔 친구로 손을 잡았다가 후에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종로에 그 남의 집에만 새 물고 있었나 봐요. 아주 방도 춥고 그냥 신도 방에 한쪽에다 벗어놓고 그랬더라고. 그래 거기 가서 있는데 아주 방이 추워. 겨울이었던가 봐. 그런데 그 이강국이가 놀러 와서 같이 이렇게 우리들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그러는데 나보다 키가 적어요 언니가. 그러니까 아유 동생보다 더 조그맣구나 그리고 이거 발을 이렇게 들고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고. 이강국인 잘났어요. 아주 허영어제 같은 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여자하고 좋아 지냈는지 몰라. 언니하고 찍은 사진이 할머니 있었다면서요? 있었죠. 없는데 무슨 와서 글쎄 그때 이승만 정책 쪽에 뭐 빨리 일하고 그래서 내가 다 그냥 아궁에 쳐놨다니까 낙하 좀 붙여박을까 봐. 김수임과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이강국. 1906년 가난한 양반집에서 태어난 그는 1927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에 입학한 당대 최고의 수재였다. 그는 경성제대 재학 중 사회주의 이론을 학습한다. 그리고 1932년 독일로 유학, 베를린 대학에서 공부한다. 유학 중 독일 공산당에 입당한 그는 1935년 일본 경찰에 체포된다. 1936년 이주화 등과 원산 총파업에 관여하고 1938년 원산 철도국 사건으로 다시 체포돼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다. 일제시대 때 이 사람이 공산당 활동을 열심히 했고 또 공산당 활동을 한 것이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배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반일 운동의 한 수단으로서 공산주의 운동을 했고 그것이 이제 독일에 유학을 가서 보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 인류 해방 또는 뭐 피압방 민족의 해방을 위한 올바른 이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에 말하자면 귀국 이후에도 상당히 뭐 나름대로 활동을 했었던 것 같고 36년간의 기나긴 일제강점이 그 막을 내린 8.15 해방. 이때부터 이강국은 여운형과 함께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해 9월 6일엔 조선인민공화국의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으로 선출된다. 그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고 또 뒤로는 앞으로 여운형이 대일은 그 사람이 할 거라고 이런 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두 그 신망이 두터웠어요. 남녀를 고사하고. 그러나 9월 12일 한반도 이남의 미 군정이 시작됐다. 38선 이남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한 미 군정은 인민공화국 해체를 요구했다. 격동의 시대, 해방 전국을 바라보는 김수임의 시각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동안 단지 이강국의 애인으로만 묘사되어 온 김수임. 그녀의 시대 인식의 일면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이승만이가 미국교에 넘어간다면 온통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의 노예가 되고 만단 말이오. 지금 당장 이 난국을 수습할 어른은 이 박사가 적격이라고 보아요.
이 박사란 분이 참 끔찍한 사기꾼이라는데 그걸 왜 모르시오? 미국의 송두리째 이 나라를 넘긴다는데. 수임은 내 기분을 보아가며 자기 의견에 동조하기를 은근히 바라는 눈치였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성회의 결정 이후 좌익과 우익은 찬탁과 반탁으로 정면 대립한다. 이때 좌익 진영의 이론가 이강국은 모스크바 삼상 결정을 지지한다. 우리 민족 스스로 독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독립을 위한 위탁기간은 미군 정보다 일부 진전한 것이라 주장한다. 좌익 진영은 1946년 2월 남쪽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가 모여 인민정부 수립을 위한 민주주의 민족전선, 이른바 민전을 결성한다. 민전 결성식에서 사무국장으로 선출된 이강국. 그는 민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1946년 8월 해방 1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글에서 이강국은 미 군정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나선다. 이 같은 좌익 진영의 공세에 대해 1946년 9월 미 군정은 박헌영, 이강국 등 조선공산당 간부에게 체포령을 내린다. 이때 이강국은 박헌영과 함께 북한을 자신의 정치 무대로 선택, 월북한다. 그리고 1947년 2월 북조선의 인민위원회 외무국장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미 군정이 시작된 해방정국은 김수임의 인생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화여전 출신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미국인 의사의 비서로 일한 김수임. 영어 실력이 유창했던 김수임은 미군 고위층과의 접촉 기회가 많았다. 이러한 모임은 주로 모윤숙이 주도한 이른바 낭낭클럽을 통해 이루어졌다. 미군 방첩대 CIC가 한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판단, 수사를 하기도 했던 낭낭클럽. 낭낭클럽은 외국 귀빈, 한국 정부 고위 관리 및 군 장성, 주한 외교 사절 등을 접대하기 위해 1948년이나 49년께 조직됐다. 이 단체의 회원은 한국의 모 인류 여자대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에 국한되었다. 이들은 영어를 할 줄 아는 매력적인 여성들로 교양 있는 호스테스였다. 거기에서 제일 인기였죠. 낭낭클럽에서. 그러면요. 예. 네네. 여자들이 그때는 저도 회원이었어요. 아, 예. 왜 그런 거니? 모윤숙 씨가 자기가 친한 후배들 또 영어 마디나 하는 사람은 전부 거기다 끌어놓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낭낭클럽이 결국은 이승만 박사의 그런 그 정치 운동의 일부를 담당한 그런 여성 그 단체였어요.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모윤숙 씨가 낭낭클럽의 회원이었던 김수임은 세브란스 병원을 그만두고 1946년에 반도 호텔로 직장을 옮긴다. 당시 반도 호텔은 미 군정 사무실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었다. 미군의 통역 겸 비서로 취직한 김수임은 1949년까지 미국 정부의 월급을 받으며 미 군정의 직원으로 근무한다. 그의 상사는 미 군정 헌병사령관 베어드 대령. 얼마 후 김수임은 베어드 대령과 동거에 들어간다. 그 베어드 사령관이 워낙 김수임을 좋아하고 김수임이가 이하고 같이 동거하지 않으려고 자꾸 피해 다녔어요. 아, 그랬어요? 네,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자기도 또 의지할 데가 없고 자꾸 옆에서 이제 모윤숙 씨랑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라고 그래서 결국 동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워낙 그저 부인하고 나중에 말 들으니까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 상태에 있었어요. 옥인동 19번지. 이완용의 아들 이항구 남작이 조선 총독부에게 불화받았던 집.
김수임과 배어드 대령이 양옥으로 개조해 함께 살았던 집이다. 사랑하던 연인 남로당의 핵심 인물 이강국과 헤어지고 당대 최고의 고급 주택에서 미군 헌병사령관과 동거하던 당시 김수임의 마음, 그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래서 신앙이 깊은 데다가 단순하거든요. 순수하고. 그런 사람이 이런 형편에 처하니까는 뭐 삼각관계다 어쩌다 그런 말도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 양심이 있으니까 그 배어들고 사는 동안에는 그 남편에 대한 예우는 자기 성심껏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마음은 언제든 이강구 현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자기가 더 죄의식을 느끼는지 저를 다시 그 이튿날이라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왜 이런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좀 내 마음에 그 이런 갈등이든지 그 죄의식은 이름 말할 수가 없다고. 배어드와 동거하던 김수임은 37 나이에 아들을 출산한다. 그가 바로 김원일이다. 그가 태어날 무렵인 1948년 12월 북한의 소련군 철수에 이어 주한미군의 철수가 결정된다. 1949년 6월 말까지 미군은 모두 철수했고 500명의 군사 고문단이 남한에 남았다. 이때 배어드 대령은 대한민국 경찰 고문으로 남한에 남는다. 그러나 배어드 대령과 김수임의 동거 생활은 오래가지 않는다. 1950년 봄, 김수임은 한국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다. 김수임의 체포 기사는 당시 신문 사회면의 1급 기사로 다뤄졌다. 미군 고위층이 연루된 해방 후 최대의 간첩 사건은 당시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당시의 영자신문 역시 김수임을 남과 북, 미국 사이에서 국제적 간첩 행위를 한 한국의 마타하리로 보도했다. 김수임은 공산주의자 애인을 위해서는 자신의 미모를 이용 미군 고위층에게 몸을 바쳐 간첩 행위를 하는 붉은 여간첩으로 묘사됐다. 그러나 그동안 알려진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밝혀지면서 김수임 사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는 1996년 이른바 배어드 파일을 공개했다. 이것은 김수임 간첩 사건과 관련해 1950년 8월부터 석 달 동안 배어드 대령을 조사한 1000여 쪽의 기록. 배어드 파일이 공개되자마자 입수해 꼼꼼히 검토한 김원일. 그는 이 문서에서 여러 의문을 발견했다. 미군 감찰부는 3개월간의 조사 결과 배어드 대령이 김수임의 간첩 행위에 깊이 관여 또는 방조했다는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 짓는다. 따라서 배어드 대령의 관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한다.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한 3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한 여자를 사형 언도까지 내릴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다루고 취조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배어드 대령에 관한 자백이 그렇게 그 정도까지 나왔고 그렇게 깊이 연루되어 있다고 기록에 나오는데 그 본인은 그렇게 쉽게 한국을 그냥 자유로운 몸으로 떠났다. 아무리 미군과 미국의 체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취한 조처라고 해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좀 석연치 않습니다. 김수임 사건에 대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60, 70년대 라디오 연속곡 법창야화를 비롯해 이른바 반공실화 소설 특별수사본부 시리즈를 집필한 오재호. 그는 영화 특별수사본부 김수임의 일생의 원작 및 각본을 담당했던 작가다.
그런 그가 자신의 글은 많은 부분이 조작된 것이라고 증언한다. 매회 써가지고 매해 중앙정부에 검열을 받아야 하는. 말하자면 내가 오늘 원고를 40매 써서 보냈다 그러면 빨간 줄이 거의 절반은 그거가 나와요. 그러면 다시 써서 다시 이제 한 회 녹음해갖고 방송하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건 사실 첫 출발은 제가 조작했던 건 분명합니다. 그 특별수사본부라는 예. 방송에서. 예. 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도저히 그렇지 않으면 회를 넘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마침 김수임을 간첩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조작인가? 김수임 사건 관련 공식 재판 기록을 육군본부 법무감시기록실에 요청했다. 그러나 주간부서는 김수임 사건은 판결문을 비롯해 어떠한 기록도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판결문 자체는 영구 보존이거든요. 우리 정부가 존속하는 한 계속 보존해야 되는 거고 다른 판결들 그 앞뒤에 판결이 다 있는데 이것만 없다고 그런다면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건 무슨 유령 같은 사건이다. 김수임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현재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당시 신문에 실린 검찰의 기소 내용뿐이다. 당시 신문은 적색 여간첩 김수임의 기소 내용 13가지를 기재했다. 검찰은 이강국을 은닉, 월북을 도와준 것을 이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간첩죄의 첫째 항목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강국에게 체포령이 내려지던 1946년 9월 그의 월북을 도운 것을 이적 행위로 볼 수 있을까? 당시는 남과 북이 38도 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주둔하고 있었을 뿐 한반도에 아직 2개의 적대적인 분단 국가가 성립되기 전이었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1947년 5월 평양에서 열리는 등 한반도에 하나의 독립국가 건설을 모색하던 시점이었다. 아직도 이게 남북이 정말 같이 한 나라를 만드느냐 아니냐를 갖고 계속 논란을 국내적으로도 하고 있었고 국외적으로도 미국 소련이 계속 그거 협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과연 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 남북이 서로 하나의 나라를 만들자고 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46년에 이강국을 북쪽에 이렇게 하는데 도와준 행위는 법적으로 볼 때 가벌성이 있느냐에 대한 큰 의심이 좀 생깁니다. 그 북쪽은 그 당시에 정부 수립도 안 돼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48년 이후 혹은 50년 이후에 그 간첩죄가 적용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첩죄의 성립 여부 자체가 그 문제될 수가 있고요. 그 이강국을 그 도운 게 그 당시에 범죄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46년 9월 당시에 범죄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이제 참 모호한 부분인데 기껏해야 적용할 수 있는 게 그 뭐 범인 은닉이나 도주 그 방조죄 그 일반 형법상에 내지는 그 38도선 이제 월경 금지에 관한 법률 그 뭐 그건 법률이라기보다는 이제 명령에 해당할 텐데 그거 위반 정도니까 그 심각한 이 범죄 사실을 구성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김수임의 또 하나 중요한 간첩죄는 미군 철수 문제, 한국 경찰의 무장 문제 등 국가 기밀을 빼돌려 적국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베어드 파일은 이 사실을 부정한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베어드 대령의 반역 행위에 대한 증거는 없다. 베어드 대령은 그가 한국에 있을 당시 개인적, 공적으로 한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 전략적 정책에 관해 알지 못했다는 증거가 확실하다. 김수임이 베어드 대령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정보는 당시 공개됐던 정보로 현지 간행물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에 게재된 내용이다. 또 다른 의혹은 당시 신문에서 특무대에 수감 중인 이중업의 탈옥을 김수임이 도왔다고 보도한 부분.
경성제대 출신의 인텔리 이중업은 당시 남로당 군사부 책임자로 검거돼 특무대 수감 중 탈옥한 인물. 그러나 검찰의 기소 항목 13가지 어디에도 김수임이 이중업의 탈출을 도왔다는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중업도 거기 관여가 없어요. 그 나중에 이제 억지로 끼어넣는지 모르지만서도 내가 기억에 이중업이 없었어요. 아, 그 기소 특무대에서 또 같이 수사를 하고 뭐 이랬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자꾸 그 공산당 간부급하고 연결을 김수임하고 이렇게 시키려고 했던 모양인데 나는 이강욱이 하나만 한 것이었지 김주임이나 김중업이나 누군 공산당 간부들하고는 일체 뭐라고 하나 교섭이라고 대화나 그런 거는 없다고 봐요. 없었다고. 그러나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 오제도는 자신의 수기에 기소장에도 없는 사실을 게재한다. 여간첩 김수임이 빨치산 책임자 이중업을 군풀악지를 시켜 도주시켰다고 기록한 것이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건 김수임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고 또 나중에 오제도나 혹은 여러 반공 서적들에 김수임 얘기가 나올 때 남로당 군사부 책인 이중업의 월북을 방조했다 하는 얘기가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중업은 체포되었다가 이중업이라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검찰 측에서 이제 어찌 보면 실수겠죠. 어찌 보면 그 실수를 내줬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이중업은 일단 탈출한 것이고 그것을 반공적인 시각에서 좀 포장을 한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김수임 사건과 무리하게 연결을 지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처음에 수사를 발표하고 여론몰이를 해 나갈 때 그 당시에는 김수임과 연결지었다가 아마 그게 이중업 사건까지를 김수임한테 연결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가 따라서 기소 단계에서는 빠진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만. 물증 부분에도 의혹이 있다. 오제도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김수임의 집에서 권총 3자루에 실탄 180발이 나왔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이 제출한 권총은 증거물 채택이 보류된다. 기소 내용과 관련이 없는 권총이란 변호인의 이의 제기를 군 법무사가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그거 하는데 뭐 총이 직접 관계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미군 대령하고 동거하면서 남편의 권총이다. 동거한 증거는 되지 않겠어요? 예. 동거한 증거로.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잘. 그럼 그 당시에 그냥 서로 어쩌면 그냥 공산당 자기네 세포 조직 명부 뭐 그런 거 있었으면 썩 좋은 증거라고 해서 내가 채택을 안 할 리가 없는데 그런 거 안 한 거 보면 뭐 별거 아니던 거 아닌가. 그런 거 물적 증거가 풍부하던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그때는 또 그 피고인의 요새 뭐 말씀이 많이 나와가지고서 피고인의 자백만 가지고서는 증거하면 안 된다 먹을지만은 피고인의 자백이면 증거의 왕이 됐거든요. 그때는. 예. 김수임 사건을 수사한 오제도. 그는 50년대 이른바 빨갱이 잡는 귀신이란 별명이 붙을 만큼 사상검사로 이름을 떨쳤다. 북에서 월남한 그는 이승만 정권 시절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후에 군 내부의 알력으로 암살당한 당시 특무대장 김창룡도 김수임의 수사를 지휘했다. 그 당시 김수임이가 수사본부에서 서대문 형무소로 넘어갈 때는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리어카에 실어가지고 가져갔어요. 왜 그러느냐? 장모 수사관이
그냥 수사하는 도중에 고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여자로서 생각할 수 없는 대로 그냥 의사가 맨날 들락거렸어. 근데 의사가 들락은 어떤 치료를 하냐? 빨간약이나 좀 발라주고 그 가재로 좀 덮어준 정도지 전혀 할 수 없고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고문을 했다는 걸 어떻게? 수사관이 그 당시 수사관이 저한테 일러줬죠. 고문에 의해 김수임이 어쩔 수 없이 허위 사실을 자백했을 가능성. 그것은 베어드 파일에서도 확인된다. 김수임으로부터 자백을 받는 과정에서 힘이 사용됐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봤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비록 그녀가 자발적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해도 자신의 목숨을 구하거나 최소한 일시적으로 죽음을 늦추기 위해 자백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는 정부에 대한 범죄 용의자에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가혹한 고문을 했다는 목격담을 들었다. (50년 6월 14일) 시간이 되자 수임이 발과 손에 긴 쇠고랑을 끌며 들어왔다. 나는 아찔하며 가슴이 내려앉았다. 조차하여 수임의 얼굴 표정은 검은 빛에 눌리었고 눈동자는 흐릿한 채 방향을 모르고 있다. 와라 껴안고 싶은 충동까지 일어났으나 지금 저기 들어오는 수임은 내 친구 수임이 아닌 변모된 가상의 수임이다. 또 하나의 의문은 김수임이 왜 군법회의에서 재판받았는가 하는 점이다. 당시 변호인은 본 기소 내용으로는 군법회의가 적절치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왜 그런 거니? 민간인이니까. 김수임이가 군인이라면 모르겠니와 또 그리고 상대 거시기도 무슨 이강국이 그 거시도 다 그 민간인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민간 재판에서 해야지 군법 재판에 할 승기는 아니다 해서 아마.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김수임의 행위가 간첩죄에 해당한다며 국방경비법을 적용했다. 국방경비법은 전시가 아니어도 민간 검찰의 요구가 있을 시 간첩죄의 경우 민간인도 군법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경비법은 어떤 법인가? 미 군정 법령집을 살펴보면 국방경비법이 분명히 실려 있다. 그러나 공포일이 48년 7월 5일로 기록된 국방경비법은 호수가 미상이다. 더욱 이상한 것이 있다. 미 군정 법령집은 본래 영문판과 이를 번역한 국문판 두 종류가 있다. 그런데 국문판 미 군정 법령집에 실려있는 국방경비법이 원본인 영문판에는 없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게 하여튼 뭐 수십만 명을 그걸로 이제 처벌한 걸로 기록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법은 당연하겠건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법이라는 게 48년 7월 5일 날 이제 그 공포에서 8월 4일부터 적용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 법을 공포한 그 흔적이 아무 데도 없어요. 원래 법이라고는 공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공포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모르거든요. 죄형 법정주의라는 거는 죄는 이거고 거기에 대한 형벌은 요거다라고 하는 것을 널리 알려놓고 그게 어긋났을 때 처벌하는 건데 어디 공포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건 헌법에서 말하는 법 제정 절차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으로서 볼 수가 없고요. 국방경비법은 미군 정기에 조선 국방경비대가 군대로 발전할 것을 대비해 군형법으로 준비한 법률이었다. 그러나 미군 정하에서는 정식 군대가 발족할 수 없었던 탓에 법으로 공포되지 못한다. 그 대한민국 그 정부가 수립되고 그 국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순 반란 사건, 4.3 사건과 여순 반란 사건이 그 일어났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군 관련자들을 처벌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민간법을 적용을 해야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곤란한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3심제를 따라야 하는데 그 당시에 그 대한민국 정부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좌익 사건 연루자들이 많이 나오는 실정에서 민간인들을 단심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회 없는가. 그걸 찾다 보니까 국가안경비법을 초안이었던 국가안경비법을 그대로 갖다가 적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완전히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법으로서 통과가 안 됐는데, 그걸 대한민국 정부가 사도히 법을 제정하려면 국회에서 제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미군정 말기에 어떻게 법이 통과된 것처럼 꾸며서, 그래서 7월 달에 법률이 공포되었고 8월 5일에 효력이 발생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호적을, 쉽게 얘기하면 호적을 날조한 거죠. 제주 4.3 사건 당시 사형 384명, 여수 순천 사건 당시 사형 691명을 비롯 이 법으로 처벌된 전체 숫자는 추산조차 어렵다. 바로 이 법에 의해 김수임은 단 한 번의 재판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다. 재판 시작 3일 만의 일이었다. 아무리 빨라도 정말 귀신이라도 한 달 이상 걸릴 거라고 보이지는데, 그걸 그날 심리를 종결해가지고 그날 선고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실질적으로 그 기록을 보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결론 내려놓고 마녀사냥 비슷하게 선고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면. 그러나 이렇듯 의문의 수사와 재판을 거쳐 사형을 당한 김수임. 그녀의 이름 뒤엔 사랑에 사로잡힌 스파이의 여왕, 미모의 여간첩, 한국의 마타알이란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여자가 간첩 혐의를 받으면 무조건 미모의 여간첩으로 둔갑한 것은 네덜란드 출신의 무용수 마타알이로부터 시작됐다. 그녀는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프랑스를 오가며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사형됐다. 그러나 전쟁 상황의 희생양이란 설이 제기될 만큼 그녀 역시 뚜렷한 증거 없이 처형됐다. 역시 분명한 증거가 부족한 채 사형을 당한 김수임. 그녀에게 미모의 여간첩 신화가 만들어진 배경은 무엇일까? 김수임은 대중의 호기심을 끌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1930년대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유학을 다녀온 사회주의자 남로당의 거물 이강국의 연인. 그리고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던 베어드 대령과 동거를 하던 김수임. 더욱이 그녀는 당시 여성으로서는 최고의 학벌과 직업을 지닌 여자였다. 그런 여성이 양쪽을 오가며 간첩 행위를 했다는 것은 미모의 여간첩 신화를 만들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고, 반공 냉전 이데올로기를 대중들에게 전파하는 데 효율적이었다. 담당 검사 오제도의 수기는 그 의도의 단면을 보여준다. 다시 한번 돌아보자. 고위 고관의 측근자 중에 간첩이 잠입하고 있지 않다고 장담할 자신이 있는가? 나의 직장, 친구, 가족 중에는. 나아가 베어드 대령에 대해 여간첩 김수임에게 첩보를 제공한 죄로 군법회의에서 7년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제대했다고 사실을 왜곡한 한국 언론. 그 의도 역시 분명했다. 좌익 내지는 빨갱이는 북으로 가고, 그리고 우익들만 남쪽에 모여 있는, 이제 이런 속에서 과거에 좌익과 같이 좀 친하게 지냈다든지 좌익 전력이 있다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솎아내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솎아내는 그 권한을 행사하는 이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공안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공안기구의 핵심 인물들이 아주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것이 이제 그 내부에, 심지어는 검찰 내부에서도 빨갱이 검사가 있다 해서 잡아가는 그 상황. 고관대작의 부인들 중에, 혹은 고관대작 자신이 이런 좌익이 침투해 있다. 이제 그런 그런 전제하에 그 사람들을 잡아가는 과정이 49년, 50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빨갱이들의 마수가 미쳐 있는 것이 어디까지 침투했냐 하면은 미국인들에게까지 가 있다라는.
그래서 아주 이제 극적인 그 요소들을 그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장치들. 그리고 김수임에 대한 또 다른 신화. 그것은 그녀가 사랑에 눈이 어두워 이적 행위를 했고 그녀를 비극적인 죽음으로 몰아간 건 역시 사랑이라는 시각이다. 그것은 그동안 가려진 김수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집필된 책.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희생자 김수임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연극 모두의 공통된 시선이다. 심지어는 김수임을 그 인간적인 어떤 그 측면을 그 인간 김수임의 복권을 그 시도했다라는 나 김수임이나 혹은 나는 사랑을 쏘았다 같은 작품들도 김수임은 간이 그 김수임 재판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그 개인 김수임을 즉 그 반공 논리의 강력한 어떤 선입견, 고정관념 그것과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개인 김수임만을 구출하려는 그러기 위해서는 김수임은 사랑밖에 몰랐었던 가련한 여인으로 그려줘야만 그 반공 구도의 틀을 건드리지 않고 개인 김수임을 구출하는 그런 작업을 그 펴왔었던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그 지인들을 중심으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김수임 사건은 그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사건 자체를 그리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숱한 조작 간첩 사건을 그 경험을 한 토대 위에서 그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좀 다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김수임에 대한 반공적 시각은 그녀의 인간적 모습마저 왜곡시켰다. 재판 당시의 신문 기사는 김수임이 이제는 이강국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는 내용을 선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강국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연극 나 김수임에서 김수임은 마지못해 이강국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그려진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이라도 하라고 변호사가 요청했기 때문이다. 김수임은 최후에 어떤 말을 했을까? 당시 김수임 재판에 참여한 김태청은 김수임의 최후 진술을 이렇게 증언한다. 자기로서는 그 일생일대 잊지 못할 사랑이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 진술이 뭐냐면 내가 날 위해서 모두 힘써준 분들이 여자도 있지만 그 애인도 있고 뭐지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힘쓴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나로서는 너무너무 그때로서는 당연한 일을 했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나 죽기 전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 간다. 내가 그때 하고 싶어서 했던 일이니까 후회하지 않는다. 제가 가장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누구로부터 가장 듣고 싶었던 증언이 있었다면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 어머님의 영혼의 색깔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머님을 김수임이 죽는 순간까지 사랑했던 이강국. 그러나 그 역시 극단적인 남북 대립의 상황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다. 1953년 이른바 중파 사건으로 북한 당국에 체포되어 55년 박헌영과 함께 사형을 선고받는다. 그러면 베어드 대령은 김수임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김수임의 아들 김원일은 그를 찾아 만난 적이 있다. 공식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김원일을 아들이라 밝히지 않는 베어드 대령. 그는 1980년 사망했다. 김원일에게 이것은 어머니 김수임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커다란 문 하나가 닫히는 슬픔이었다.
그러나 김원일은 어머니의 진실을 느낀다. 이거냐 저거냐 어머니를 이분법적인 시선으로 보고 싶지 않다. 그냥 어머니라고 하는 영혼을 그 경랑의 세대에 태어나서 격동 속에서 살다 가신 한 영혼으로 지극히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셨던 한 영혼으로 그냥 감싸 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근교의 야산, 4년 전 어느 날 밤 김원일이 찾았던 곳이다. 1950년 6월 25일 직후 사상범들을 이곳에서 처형했다는 친구의 이야기. 그날 밤 어머니를 위해 진혼굿을 올렸다. 친구가 지금까지 이제 일생 동안 고통 속에 살아왔죠. 거의 뭐 늘 보지 못하고 만져볼 수도 없고 늘 어머니에 대한 생각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뭐 그날도 뭐 밤새 울고 그리고 미국 가가지고 심장 수술했죠. 이렇게 뭐 술 담배도 안 하는 친구고 그런데 아마 그 스트레스가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니에 대한 위로. 그것은 곧 자신의 상처와 함께 지나간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다. 역사의 장기판에서 졸로 처리될 수 있는 사람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그렇게 처리해 버려서 그렇게 쉽게 역사의 급류 속에 익사해 간 사람들이 어디 저희 어머니뿐이겠습니까? 오늘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기도하는 김원일. 그는 증오와 대립으로 얼룩졌던 어머니 김수임 시대의 아픔을 지나간 과거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 김수임에게 드리워졌던 어두운 여간첩의 신화를 벗겨내고 그 죽음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 그것은 우리 사회가 과거 대립의 시대에서 벗어나 용서와 화해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것이 바로 행복하기를 꿈꿨던 여자 김수임을 위한 진정한 진혼곡이 아닐까.